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소 3개월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며 진료 공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80대 응급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와 이송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용인갑에 전략 공천되는 등 국민의힘 추가 공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론 낼 전망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축구대표팀의 임시감독을 오늘 선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나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남 비행장 주변을 포함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습니다. 군과 협의하지 않고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도, 부산 3도 등 전국이 영상권으로 시작해 어제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린 후 꽃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모레인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며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국 100개 수련병원에서 사직서를 낸 전공의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9,000명은 실제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정부의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는 전공의는 거의 없는 상황. 정부는 결국 전공의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29일까지 여러분들이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곧바로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최소 3개월 면허 정지와 동시에 수사와 기소 등 사법 절차도 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최후 통첩에 의사협회는 전공의들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및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며 대한민국 의료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다음 달 3일 총궐기를 준비하는 의사협회는 정부의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으로 삼아 투쟁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넘어 강대강 대치로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타협점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 이제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동원해서 의료 공백을 메우려고 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가량입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나면서 26개 응급실 병상을 모두 가동하고도 10명 넘게 대기할 정도로 혼란이 극심합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대처하다 보니 예정보다 빨리 퇴원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퇴원 날짜가 오늘 26일 날이었는데요. 20일 날 갑자기 퇴원이 이루어지더라고. 퇴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병원 사정을 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사태가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공공병원 진료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분병원 12곳 응급실을 개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적은 인력으로 몰려드는 환자를 대처하기 역부족입니다. 전공의 17이 사직서를 제출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평일 연장 근무에 더해 주말에도 문을 열었습니다. 토요일 하루 동안에만 100명 남짓한 환자가 의료원을 찾았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는 현장 인력들은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습니다. 연장 근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분들 때문에 많이 이제 수술 날짜가 좀 뒤로 늦춰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은. 아직 100%는 아닌데 어느 조금 타격이 있겠죠. 서울시립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도 평소보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라매병원 응급실을 찾은 간질성 폐질환 환자는 의사가 없다는 말에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보라매병원 왔는데요. 119가 전화를 했더니 여기 응급 환자실 못 모신다고 그래가지고요. 가까운 희면병으로 갔습니다. 지역 공공병원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가 막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면 아마도 여기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문제일 것이고 환자 가족이나 이제 그 수술하는 사람들은 불편이 많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 발길이 점차 공공의료기관으로 쏠리면서 공공병원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전국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이 의료진을 긴급 채용합니다. 서울시는 전공의 공백이 큰 시립병원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을 충원할 인건비를 긴급 편성하고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의료인력 긴급 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우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사태 추이에 따라 3개월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 중인 가운데 앞다퉈 증원 수요를 제출했던 의과대학들이 한 발 빼는 모습입니다. 증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며 제출을 미루려는 움직임에 교육부는 즉각 불가 입장을 밝히고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대학들은 현재 시설로도 2,000명을 더 교육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교육부는 4일까지 증원 희망 인원을 최종 확인한 뒤 대학별 정원 배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국의 의과대학 학장들이 정원 신청 기한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때까지 기한을 미뤄달라는 건데 교육부는 즉각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학 수시 일정을 놓고 역산한 최후의 데드라인이라 조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원 수요 조사를 거부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학별로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려는 곳들도 있어서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도 최소 2,000명 이상 증원 신청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주호 부총리는 10개 국립대 병원장들과 만나 전공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국립대 병원 운영의 축소로 인해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현장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도록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대 교육을 위해 각 대학의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도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다음 달 4일 최종 수요 조사가 끝나면 사실상 증원 숫자는 돌이킬 수 없게 되는 만큼 의료계의 반발도 격렬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국민의힘이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4선의 권성동 의원과 대통령실 출신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등을 총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TK 등 여당 우세 지역에선 국민 추천제를 통한 후보 추가 공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후보 선정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던 지역구 68곳 가운데 6곳의 심사 결과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한때 친윤 핵심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은 단수 추천돼 현 지역구인 강릉에서 5선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을의 출사표를 던져 대통령실 참모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을 불러왔던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보수정당 후보가 당선된 곳에 낙점된 겁니다. 기존 후보자들의 경쟁력이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우선 추천했고요. 기존 후보들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공간에서 좀 더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을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고 친윤 박성민 의원도 지역구인 울산 중구에서 예선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과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상대 후보가 경선을 포기해 나란히 본선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강원 1인, 경선 무산된 이철규, 충남 1인, 경선 무산된 강승규. 의결이 있었고 또 똑같이 이분들에 대해서 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의결이 됐습니다. 아직 발표가 보류된 서울 강남권과 TK 등에선 국민추천제 카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당 강세 지역에 국민 의견을 반영한 후보를 내세워 일각의 물갈이 외면 비판과 공천 흥행 우려를 함께 불식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늘 저희를 그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곳이라면 국민들께서 정말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를 공관위가 가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직 빈 곳이 남아있는 대구 경북 지역 후보 선정 방식을 이번 주 안에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28일 2차 경선 결과 발표와 맞물려 대진표 윤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성남 분당갑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빅매치가 펼쳐지게 됐는데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이번에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당 차원의 전략 공천 후보를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을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버티고 있는 곳입니다. 현역 하위 평가에 반발해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지역구 서울 영등포갑도 새 인물로 채웠습니다.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이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 마포갑에는 영입 인재인 이지은 전 총경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는 또 결론 짓지 못했습니다. 그 후보들하고 이제 새로운 또 후보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특장점, 또 후보의 경쟁력, 뭐 이런 점을 놓고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비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자칫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이 배제될 경우 집단 반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빼서 다른 곳으로 넣는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속속 윤곽이 드러난 후보 선정 방식을 놓고 개파 간 신경전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친명 단수 공천, 비명 경선이라는 구도가 확연해지면서 비명계에선 공개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고 당이 이제 균형감 있게 잘 가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자꾸 불거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도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이에 맞서 친명계는 분란을 조장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천 내용이 임계점을 향해 가는 가운데 조만간 결정될 임종석 전 실장의 총선 거취가 민주당의 분열과 통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공천 심사에서 거대 양당보다 엄격한 후보자 부적격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공천관리위는 김종인 위원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강력범죄 같은 전과 말고도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부적격 기준에 넣어 양당보다 엄격하게 공천 신청자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구 공천 신청은 내일부터 100%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20, 30대 청년과 중증 장애인에게는 심사비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칭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회의에서 현역 정치인의 이름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건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당명에 조국이란 단어를 아예 포함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을 사용한 조국민주개혁당이나 조국민주행동 등은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습니다. 국방부가 군 비행장 인근에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성남 비행장 주변을 포함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보호구역들이 해제됐습니다. 보호구역이 풀린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하지 않아도 건물을 새로 짓는 게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는 인근 주민들의 개발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가평군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군부대 비행장과 인접해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왔고 건물 건축과 관련해선 군과 협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이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범위를 줄이기로 하면서 앞으로 이 일대 땅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보호지역 해제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너무나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많은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는 성남 비행장 주변도 포함됩니다. 비행장에 인접한 서울 강남 3구와 경기 성남시, 하남시와 과천시 일대 121제곱킬로미터가 이번 조치로 보호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동안 비행장 직선 거리로 5km 반경 이내가 모두 보호구역이었지만 국방부가 이를 50m 안으로 줄이기로 한 겁니다. 이들 지역이 보호구역에서 풀리면 군과의 협의 없이도 건물 신축과 용도 변경 등이 자유로워집니다. 다만 비행 안전구역은 달라진 게 아니어서 기존 고도 제한은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군 비행장 인근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충남 서산 비행장 인근 141제곱킬로미터 등 모두 287제곱킬로미터, 경기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까지 더하면 전체 해제 구역은 339제곱킬로미터로 여의도 면적의 117배, 우리나라 전국토의 0.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처음 도입된 것은 1970년대입니다. 전국이 급격하게 도시화가 됐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군과 우리 안보의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대해 국방부는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충분히 심의한 뒤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서울 개포동의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 100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 3가구 모집에 101만 3,456명이 접수하며 평균 경쟁률 78만 8,38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는 한 가구 모집에 50만 3,374명이 몰리면서 50만 대 1을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용 면적 34제곱미터 경쟁률은 17만 2,474대 1을 기록했고 전용 면적 132제곱미터는 33만 7,608대 1을 기록했습니다. 4년 전 최초 분양가로 공급돼 당첨되면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서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번 청약의 당첨자는 모레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습니다. 2021년 10월에 6.1%가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자체의 시내버스와 도실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가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과 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기업의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는 상장사에게 유인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은 추후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기업 스스로가 주가 부양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상장 기업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우수기업의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기업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참여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정 지원,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이와 함께 우수기업 중심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된 상장지수 펀드를 일반 국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이 단기에 그치지 않도록 전담 지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기업, 투자자, 정부가 함께 중장기적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정부도 세제 개선, 상법 개정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대적인 발표에도 알맹이 빠진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일단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같은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제 지원 부분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요. 배당 세제 관련해서도 저희가 배당 세제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강제성 없이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것을 전제로 한 점도 한계로 지목됩니다. 이런 이유 탓에 시장에 정책 실망감이 퍼지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정책 수혜 기대감에 상승했던 대표적인 저PBR 종목인 금융, 자동차 업종은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의 공격을 받고 침몰 중인 화물선 주변에 거대한 기름띠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4만 톤이 넘는 화학 비료가 실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심각한 환경 재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아덴만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파괴된 루비마르호의 위성 사진입니다. 선박 주위에 기름띠로 추정되는 구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루비마르호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고 있다며 선박 주위에 약 29km의 기름띠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루비마르호가 4만 1,000톤이 넘는 비료를 운송 중이었으며 이것이 홍해로 유출되면 환경 재앙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량의 화학 비료가 쏟아질 경우 안 그래도 취약한 홍해 생태계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마르호는 벨리즈 선적의 영국 소유 화물선으로 길이 172m에 너비가 27m에 이르는 화물선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출항해 불가리아로 가다가 지난 19일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선원 24명 전원이 배에서 탈출했습니다. نتيجة الأضرار الكبيرة التي تعرضت لها السفينة فهي معرضة الآن للغرق في خليج عدن. 신화통신에 따르면 예멘 정부는 루비마르호 침몰이 불러올 재앙을 막기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라고 관련 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미디어 폴리티코는 이 배를 운영하는 회사가 루비마르호를 지부티 또는 아덴항으로 끌고 오기 위한 예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황이 이처럼 시급하지만 후티 반군은 이 지역에서 선박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미국 주도의 연합군은 여기에 맞서 거센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농업용 유류 문제로 촉발된 유럽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가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과 행정 부담, 또 환경 규제 등이 얽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 보전을 외치는 농민들은 EU 본부 앞 방화도 서슴지 않았고 정부의 대책도 이들을 달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서범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의 콘크리트 바리케이트와 철조망이 맞서 화염이 불타오릅니다. 농업 장관회의가 열린 브뤼셀 EU 본부에 다시 농민들의 트랙터가 집결했습니다. 경찰 살수사까지 동원되면서 마치 전쟁터 같은 분위기. 이달 초 정상회의 때 이후 3주 만에 EU 본부 인근 시위지만 강도는 세지고 분노도 더 커졌습니다. 프랑스, 벨기에에서 모인 이들은 저가 농산물 수입, 소득 감소에 항의해 바리케이드를 뚫고 EU 집행위 건물 300m 인근까지 진격했습니다. We don't make a living out of our work. We produce the food and we don't make a living. Why is so? On travaille 16 heures par jour, 365 sur 365, on prend pas de vacances. Un week-end partir en France, 두 달째 이어지는 시위에 EU는 농민들의 휴경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관세 면제 제한 등 대책을 내놨지만 성난 농민들을 달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EU의 27개 회원국 농업 장관들도 머리를 맞댔지만 문제의 심각성만 인지했을 뿐 뾰족한 해결책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et qu'il est nécessaire de prendre des mesures rapides ainsi que d'autres mesures à plus long terme au niveau de l'Union européenne. 브뤼셀 중심과 EU 지구 일대에서 도심 교통을 마비시켰던 트랙터는 경찰 추산 무려 900대. 독일과의 국경을 봉쇄한 폴란드 농민들은 물론 스페인에서도 트랙터 부대가 가세하면서 유럽 대부분을 휩쓴 농민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러시아 반정부 정치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감옥에서 사망하기 직전 러시아 정부의 암살 요원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나발리의 동료인 마리아 페브치이는 현지 시간 26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에서 나발리와 미국 국적자 2명을 독일에서 수감 중인 러 정보기관 출신 바딤 크라시코프와 교환하는 대화가 최종 단계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페브치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나발리가 석방되는 걸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협상 막바지 단계에서 살해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해경이 어민 사망 사고가 발생한 타이완의 최전방 진먼섬에서 사실상의 전함을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타이완 집권 민진당과 대화가 끊긴 가운데 야당인 국민당의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며 양안 간 대화의 창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해경 함정들이 편대를 이루어 타이완 진먼섬 앞바다를 순찰합니다. 일본과 분쟁 수역에서 무력 시위에 나선 적이 있던 해경국 직속의 2202함도 투입됐습니다. 옛 해군의 2000톤급 미사일 호위함으로 함포 4문과 헬기 이착륙 갑판을 갖춘 사실상의 전함입니다. 我是中国海警2两东2舰，请通报你船的出发港、目的港，来此海域的目的。 타이완 해경에 쫓기던 중국 어민 사망 사건의 뒷수습이 순탄치 않자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타이완의 제1야당인 국민당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독립 성향의 타이완 집권 민진당 대신 양안 관계 개선을 원하는 국민당이 대화 창구가 된 셈입니다. 지난 주말엔 음력 정월 대보름을 맞아 베이징에서 타이완 기업인 초청 친목 행사가 열렸습니다. 两岸的合作不只是必要，而且是应该的。要和平，要发展，要交流，要合作，这也是台湾的主流民意。 앞서 미국 하원 의원단의 타이완 방문 때도 중국의 반발은 원론적 수준이었습니다. 停止美台官方往来，停止向台独分裂势力发出任何错误信号。 대신 미국에 판다 한 쌍을 보내기로 하는 등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설문 결과 타이완에선 독립보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여론이 더 많았습니다. 중국이 과도한 압박 대신 타이완 집권당을 콕 집어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대형 병원의 진료 공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남아서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의사들도 조만간 병원을 떠날 가능성이 제기돼 이번 주가 사태 해결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병원은 진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쁘니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앉으시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또 중환자실도 스케줄이 바뀌었대요. 이른바 빅5 병원은 수술을 40에서 많게는 50%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새로 접수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를 봐도 총 38건에서 80%인 31건이 수술 지연 사례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병상이 거의 다 차 있을 정도로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중증과 응급도가 낮은 환자는 종합병원으로 몰리면서 중소규모 병원의 업무도 과중해지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진료가 확대된 공공병원은 평소 5% 정도인 공공의료 비중을 고려하면 진료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전공의 빈자리를 채워온 전임의들도 곧 병원을 떠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을 딴 뒤 병원에서 세부 전공을 공부하는 의사로
대부분 이달 말 계약이 끝납니다. 인턴은 이제 이달 말이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되고 전임의도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한 2월 말, 3월 초면 이제 계약 기간들이 많이 도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빅5 병원에서 새로 전공의에 임용된 예비 인턴의 최대 90%가 계약을 포기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 보충이 안 되면 대학병원의 수술 시행률이 10%대로 떨어질 거란 예측입니다. 결국 이번 주 안에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의료 차질은 급속히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 뒤에 가장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전에서 80대 응급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심장이 멈춘 겁니다. 이 환자는 이송 1시간 만에 병원으로 옮겨져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여성이 의식 저하 증상으로 신고된 건 지난 23일 정오쯤 119 구급대가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가 문제였습니다. 구급대원이 구급차 안에서 전화로 환자를 옮길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받겠다는 병원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큰 병원 7곳에서 전문의가 없다, 중환자실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수용 불가 통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안타깝게 환자는 구급차에 탄 지 32분 만에 심정지 상태가 됐습니다. 심정지는 긴급 상황인 만큼 이후 수용 의사를 밝힌 병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와 보호자 의견, 지도의사 결정에 따라 해당 병원까지 가는 동안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 치료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이송 1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의사의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 선정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체되는 상황에서 이제 갑자기 이제 심정지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더 빨리 병원에 이송을 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전공의 사직 사태 뒤 이같이 구급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소방본부는 이로 인해 평균 7분 걸리던 환자 이송 시간이 13분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환자가 받아줄 병원을 찾다가 구급차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 동안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정부는 비상진료책에 큰 차질이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병원장이 직접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시범 사업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병원 현장에서는 가중되는 업무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입니다. 전공이 없는 병원 일주일, 정부는 일부 혼란은 있지만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 96%가 정상 운영되고 있고 대학병원도 경증 환자의 수술은 줄었지만 중환자 수술과 입원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공이 업무를 떠안은 의료 인력은 갈수록 심해지는 업무 피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많이 빠져나간 병원에서는 인력을 다 동원해도 당직 자리를 채우기가 점점 버거워지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임의와 교수들은 업무량 폭증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5시에 퇴근해야 할 병원 노동자들이 밤 11시까지 근무해야 하고 공공병원 노동자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근무까지 감내해야 합니다. 정부는 남은 인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 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범 사업도 진행합니다. 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해주도록 하고 법으로 보호한다는 겁니다.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 그 정한 업무 범위에서 기관별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법적 보호를 받도록. 보건의료 분야 노동단체들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건 명백한 집단 진료 거부라며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환자들과 우리 병원 노동자들을 방기하지 마시고 현장으로 그리고 대화와 숙고의 장에 돌아와 주시기를. 의료 현장에선 2주 이상 버티기 어려운 걸로 전망하는 가운데 추가 이탈 움직임까지 나오는 상황. 정부가 처벌 면제 시한으로 제시한 이번 주까지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은 인력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의대 정원학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병묘청이 병역 미필 전공의는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 후보생이 중간에 퇴직을 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수련기관에서 퇴직하면 병원장은 이를 2주 안에 병무청에 통보해야 하고 이후에 대상자의 입영 절차가 진행됩니다.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주요 격전지의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한강과 낙동강 벨트 등 여야 맞대결이 성사된 지역을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체 253개 지역구 가운데 현재 거대 양당 후보가 모두 확정된 곳은 4분의 1이 넘습니다. 일찌감치 본선 구도가 짜인 곳은 수도 서울의 한강벨트입니다. 먼저 광진을에선 현역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가까운 노 전 의원은 4년 전 오 시장의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마포울에선 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정면 승부가 펼쳐집니다. 친명 중진인 정청래 의원의 아성에 전향 인사인 함은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도전합니다. 동작갑에선 역시 현역 김병기 의원과 장진영 변호사가, 강동을에서는 이해식 의원과 이재영 전 의원이 리턴 매치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PK 중진들을 대거 재배치한 낙동강 벨트도 주목됩니다. 부산 북강서갑에선 재선의 전재수 의원과 오선의 서병수 의원이 맞붙습니다. 경남 김해을은 김정호 의원과 조혜진 의원의 결전이 불가피합니다. 양산을에서는 김두관 의원과 김태호 의원, 전직 경남도지사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부산 북구 강서갑 서병수, 경남 양산을 김태호, 김해시을 조혜진. 민주당의 낙동강 벨트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부산을 수원과 충청 지역 역시 사수하려는 민주당과 탈환하려는 여당의 접전이 예고돼 있습니다. 수원갑에선 김승원 의원과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수원병에선 김영진 의원과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이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강벨트의 대진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홍성 예산에서는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과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공주 부여 청양에서는 정진석 의원과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여의도행을 놓고 표심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들 격전지는 전체 선거 판세와도 직결되는 만큼 여야는 물러설 수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김종인 위원장을 필두로 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닻을 올렸습니다. 총 20석 이상을 총선 목표로 제시했는데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민주당 이탈 의원 영입에 본격 끼어들면서 새 분리기 경쟁에 나섰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천 전권을 쥔 김종인 위원장이 지도부 회의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합당 등 여러 불협 화음으로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게 사실이라며 대대적인 분위기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개혁의 방향을 확실히 세워 2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이석수라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최소한도 교섭단체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의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대 양당보다 인적 자원이 부족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서둘러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여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출마를 제안한 건 역시 연장선에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님의 아마 그런 발언은 정권 심판이나 아니면 보수의 적장자론을 가지고 정확하게 정면 승부하자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틀 안에 놓고 이제 검토를 한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는 공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거취를 고민하는 비명계 의원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선거까지는 가고 보자라고 말하는 동지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정의를 지체하는 것이지요. 당장 현역평가 하위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1순위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대 30% 감점을 받으면 경선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큰 비명계 의원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 의원들의 또 결단이 필요한 거니까 탈당 및 그 이후에 거취에 대한 거는 저희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아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대로. 대표적 이낙연계로 꼽히는 설훈 의원은 탈당 가능성을 추가로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은 돼 있습니다. 그건 차분하게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까지는 발표를 할 생각인데요. 이번 주 거대 양당의 공천 심사가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 제3지대의 이른바 이삭줍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월 27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임시감독이 이르면 오늘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간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3차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갑니다. 전략강화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2차 비공개 회의에서 당장 정식 감독보다는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을 맡을 임시감독을 뽑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임시감독으로는 현재 올림픽 대표팀의 감독을 맡고 있는 황선홍 감독이나 또는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등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늘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제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은 임 전 실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공천 문제는 오늘 전략공관위 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기후환경 분야 스타트업 창현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발표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북카페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선 친환경 기술이나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방안 등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오늘 방사청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하는 심의위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입찰 참가 제한 제재를 받게 되면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어서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앞서 HD 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2012년부터 약 3년 동안 대우조선해양이 작성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관련 자료를 비롯해서 군사기밀 10여 건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생활고 끝에 가족들이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송파구 세모녀 사건이 어제로 10주기를 맞이했습니다. 이후에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세상을 등지는 비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년 전인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의 반지하집에서 세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이들이 떠난 보금자리에서 찾을 수 있었던 건 내지 못한 각종 고지서들과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뿐이었습니다. 당시 생계를 책임진 어머니가 부상으로 일을 그만둔 뒤 어떠한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는지 우리 사회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따라서 틈새에 계신 이런 취약계층들을 보호를 하는 대책을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세모녀를 기리기 위한 추모제는 10년째 이어졌지만 가난과 싸우는 사람들은 이 사회가 변한 게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 빈곤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빈곤층을 발굴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일부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세모녀는 두 딸이 부양 의무자라는 조건 때문에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여전히 그 조항이 남아있어서 제대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세모녀가 신청할 수도 이용할 수도 없는 변화에 그쳤다. 그러는 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비극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경기 수원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가려져 도움을 받지 못한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로 세상을 떠났고 지난해에도 성남에서 7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가난에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도 충남 태안 주택가 차 안에서는 부부와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3명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각자 상황에 맞는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빈곤층을 돕는다는 개념을 넘어 빈곤이 덜 생겨나도록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소득 제공만으로는 그게 다 충분히 대응할 수는 없다는 거죠. 상담 외에도 이 구직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개별적인 그런 그 개인적 가정적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심화되는 사회 양극화 구조 속에서 세 모녀의 슬픈 선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보장 시스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자동 판매기 유통업체가 대여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계약을 맺게 한 뒤에 잠적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비용을 떠안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죠. 공짜나 다름없다고 현혹해도 결국엔 할부 계약이다 보니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들은 물론 중간에 낀 렌탈사까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무인 점포입니다. 가게 주인 강모 씨는 무료 렌탈이란 유통업체 말에 지난해 자판기 3대를 설치했습니다. 대여료를 통장에 넣어줄 테니 상품 판매 수익의 일부를 달란 조건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가게의 자판기 매출은 월 150만 원 안팎. 대여료에 공짜로 주기로 한 재료값까지 빼면 유통업체는 사실상 매달 적자를 본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기계를 이만큼 대여를 해주고 그만큼 매출이 발생 안 될 거를 알면서 자판기를 설치한 다른 매장들 역시 매출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수익이 정말 10,000원 이상도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냉동고로 인해서 전기세가 더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유통업체는 대체 어떻게 사업이 가능했을까? 유통업체는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에 자판기를 렌탈사에 판매했습니다. 동시에 렌탈사와 자영업자가 할부 계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렌탈사에 자판기를 비싼 값에 일시불로 팔아 거둔 수익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대여료를 내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유통업체가 하루아침에 잠적하면서 대여료를 대신 내준다고 해서 안심했다가 할부 폭탄을 떠안은 자영업자는 물론 이자를 벌기 위해 계약을 맺은 렌탈사들도 할부금 연체가 급증하면서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납 등 자금 지원을 미끼로 한 할부 계약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직접 내가 렌탈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이 비싼지 비싸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거든요. 렌탈사들은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 준비에 나섰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재청구한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주거가 일정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전지검은 피의자들 말고도 다수의 사람이 특정한 목적하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통계 조작에 가담한 걸로 확인됐다며 범죄 혐의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안성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또 수원에선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기 안성시 스타필드에 있는 스포츠 체험시설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69살 여성 A씨가 8m 높이 번지점프에서 추락했습니다. 필수 안전장치인 구조용 고리가 연결돼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스타필드 측은 사고가 난 시설 영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창문에서 시뻘건 화염이 일고 연기가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쏘아대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경기 수원시 영통동에 있는 8층짜리 건물 6층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30대 남성 한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연기 냄새가 나가지고 잠에서 깼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보니까 불이 나고 있어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끈 뒤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앞 유리창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천장까지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있던 SUV에서 불이 났습니다. 60대 남성 A씨가 차 안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를 사용하다 폭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차 안에서 차박 중에 부탄가스가 터졌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A씨는 얼굴과 팔 등 몸 전체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올해 5조 원이 넘는 R&D 예산을 삭감하며 과학기술계와 마찰을 빚었던 과기부의 1, 2차관과 함께 3차관이라고 불리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까지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침체된 과학계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33년 만에 R&D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계는 한마디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공계열 대학에서는 진행하던 과제가 살아남았는지 묻는 게 인사가 됐고 아예 연구원들이 현장을 떠나는 일도 부지기수가 됐습니다. 더욱이 과학기술인을 설득해야 할 조성경 전 차관은 R&D 카르텔을 공개 언급하면서 오히려 반발을 더 키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급 인사 3명이 동시에 교체됐습니다. 과기정통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이, 2차관에는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유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이 임명된 겁니다. 모두 내부 인사라는 점에서 우선 과기정통부 직원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차관으로서 더 불필요한 일 없이 3명이서 더 열심히 해서 장관을 보좌해가면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과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관심인 올해 R&D 예산에 관련해서는 증액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곳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잘 현장과 소통하면서 좋은 사업들 많이 발굴하고 전략적인 R&D, 인력을 키우는 R&D 저희들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모두 과학기술계 현장과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창윤 1차관은 R&D 과제를 기획하고 평가하는 연구재단을 찾았고 강도현 2차관은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보냈습니다. 과학기술계 오래 몸담은 내부 관료들이 전면에 나서 일단 조직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R&D 예산 감축에 따른 타격과 그로 인해 침체된 사기를 회복하는 건 여전히 무거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의 김덕영 감독이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에 좌파가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감독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반일주의를 부추기는 파묘에 좌파들이 몰리고 있다며 건국전쟁의 위협을 느끼자 덮어버리기 위해서 파묘로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감독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해를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도올 김용옥 씨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영화 파묘의 좌파들이 열광하는 이유라고 덧붙여 적었습니다. 지난 22일에 개봉한 장재현 감독의 파묘는 개봉 나흘째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건국전쟁은 원카에 이어 3위로 밀려났습니다.
오늘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로 영상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서울 9도, 광주 1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충남과 호남,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여전히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남아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오전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도, 대전 1.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한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10도, 부산 10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